나는 납치된 아이였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를 아버지라 불러야 했다. 그가 죽고서야 한 통의 편지가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끌어올렸다. DNA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다. 친모가 내 앞에 서 있었지만 피는 침묵했다. 진실이 언제나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다. 댓글로 말해달라. 그 상황에서 당신은 진실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감수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천의 새벽은 언제나 색이 없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겨울 새벽 4시. 바닷바람에 실린 습기가 골목을 핥듯 스쳐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는 얼어붙은 도로 위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 남아있다. 사람들은 아직 꿈속에 갇혀 있지만 이 도시의 하루는 이미 누군가의 고단한 발걸음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호는 그 새벽을 달리고 있었다. 검은 패딩 위로 배달 가방을 맨 채 그는 쉼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손끝은 얼어붙은 장갑 안에서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눈꺼풀은 커다란 돌처럼 무거웠다. 몇 시간째 쉬지 못한 탓에 시야는 흐릿했고 도로 위의 신호등마저 흔들려 보였다. 그래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춘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증금 연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는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지호의 심장은 매번 그 말 한마디에 내려앉았다. 인천의 국립대병원 중환자실 한쪽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호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가족, 양아버지 최만섭이 거기에 있었다. 지호는 배달 앱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숨을 삼켰다. 몇천 원짜리 배달 하나가 산소호흡기 하루 유지비의 일부가 되고 비 오는 날 추가 수당이 항생제 한 병 값이 된다. 그렇게 그는 돈의 단위가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는가? 이번 주를 버틸 수 있는가? 이번 달 병원비 고지서를 다시 받아 들 수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왔다. 지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거칠었다. 말이 없었고 표현이 서툴렀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날도 있었고 어린 지호의 손등을 거칠게 붙잡던 날도 있었다. 그렇다고 다정한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벽에 나가 일하던 날,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밀어주던 뒷모습. 추운 겨울 낡은 점퍼를 벗어던져 지호 어깨에 걸쳐주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지호의 삶을 겨우 붙잡아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늘 물었다. 친아버지 아니잖아. 그 질문 앞에서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없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았다.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지호의 지난 인생을 전부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이름 하나, 주민등록 번호 하나,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전부 거짓이 되는 기분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했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최만섭은 화제를 돌리거나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그 말은 늘 그렇게 끝났다. 지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궁금증보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고, 이해보다 먼저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는 항구 근처를 지나 다시 도심으로 들어섰다. 새벽 5시를 향해 가는 거리에는 지호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청소노동자, 경비원,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그들 모두는 낮에 서울을 떠받치기 위해 밤과 새벽을 대가로 치르는 사람들이었다. 지호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스쳐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통장에는 늘 바닥만 남았다. 그 바닥에는 늘 병원비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안에서 지호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낮고 쉰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름. 그 두 글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지호는 자신이 이 이름으로 태어났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살아왔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공사판에서도 늘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그런 생각이 스쳤다. 만약 이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의 실수나 거짓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일까? 부조리한 질문이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상이었다. 지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철없는 감상이라 여겼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 훨씬 더 잔인했기 때문이다. 병원비, 연체 문자, 끊이지 않는 전화. 그런 것들 앞에서 정체성 같은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새벽도 그렇게 지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인천의 겨울 하늘 아래서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하루는 이미 서울 강남 어딘가에서 다른 하루와 겹쳐지고 있었다. 높은 빌딩 숲 사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서 지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지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하루가, 이 배달 한 건이, 이 새벽의 피로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곧 한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닌 사라졌던 이름으로 불리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울, 강남. 그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이미 15년째 같은 악몽을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같은 질문을 품고, 만약 네가 평생을 살아온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던져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호의 삶을 향해 천천히 굴러오고 있었다. 강남의 아침은 인천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인데 이미 현장은 깨어 있었고 수십 층 높이의 철골 위에서는 하루의 시간이 압축된 채 뛰고 있었다. 크레인의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고 무정위에서 쏟아지는 지시들은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조금 천천히 라는 말이 사치였고 다치지 마라 라는 말조차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중요한 건
속도였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수억 원이 날아가는 곳. 그것이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공사장이었다. 한지호는 안전점검 구역 외곽에서 자재 이동을 돕고 있었다. 새벽부터 쌓인 피로가 어깨로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움직였다. 여기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지시받은 일만 정확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일용직 노동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호는 땀으로 젖은 헬멧 안에서 짧게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만 무사히 끝내길 바랐다. 현장은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위기는 늘 소리 없이 다가온다. 철제 자재를 실은 임시 운반용 승강기가 상층부에서 멈춰서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위험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공기를 찢었다. 케이블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이어서 누군가 소리쳤다. 위험하다. 짧은 경고음 뒤에 상황은 무너졌다. 승강기의 한쪽 케이블이 미끄러지듯 풀리며 경사가 기울었고 그 위에 실려 있던 자재들이 한순간에 균형을 잃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철근 다발이 아래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갑자기 느려졌고 동시에 너무 빨랐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얼어붙었고 일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한지호는 웃지 못할 위치에 있었다. 그의 눈앞 몇 미터 앞 안전 통로 끝자락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현장 관리자들과 함께 점검을 하던 중이었고 헬멧을 썼지만 복장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깔끔한 코트,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이곳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는 자재의 그림자 아래에 갇혀버린 상태였다. 지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계산은 없었다. 조건도 없었다. 살아오면서 몸에 밴 선택이었다. 누군가 대신 맞아야 한다면 자신이 맞는다. 그래야 다음 날이 온다는 것을 그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지호는 철근 더미를 향해 달렸다. 헬멧이 어긋나고 장화가 바닥에 쇳가루를 밟으며 미끄러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귓가에서는 관리자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경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지만 모든 소리는 멀어져 있었다. 그의 시야에는 단 하나, 아직 뒤를 돌아보지 못한 그 여자의 뒷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래로 지호는 소리쳤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컸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너무 세게 잡아 상처를 낼까 두려울 만큼의 힘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여자를 끌어당겼다.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굉음과 함께 철근이 바닥을 때렸고 먼지와 파편이 폭발하듯 치솟았다. 콘크리트 조각이 튀었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지호는 여자를 끌어안은 채 바닥을 굴렀다.
등 뒤로 전달되는 충격이 뼈를 타고 올라왔고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는 팔을 풀지 않았다. 그가 살고 싶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놓는 순간 이 장면이 악몽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정적이 흘렀다.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호는 가슴이 미친 듯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팔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에 그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괜찮으세요? 지호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숨이 가빴다. 여자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넋을 잃은 채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그녀의 눈이 지호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상하리만치 긴 순간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미 관리자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여자는 지호의 이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놀람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다. 여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지호는 자신의 팔에 통증이 번져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건 늘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설마 관리자 중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그 말에 지호는 비로소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 유혜란. 부동산과 건설 업계를 쥐고 흔드는 대기업의 회장. 기사에서만 보던 얼굴이었고 TV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름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철골 바닥 위에서 자신의 팔에 안겨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지호는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자신이 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한 뒤 뒤로 빠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혜란의 시선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놀람이 아니라 응시였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지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헤라는 그의 왼쪽 눈가에 난 아주 작은 흉터를 보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거의 보이지 않게 흐려진 흔적. 그러나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진 적이 없는 자국이었다. 오래전 부산의 어느 날 아이의 얼굴에 남았던 그 흔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호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단 몇 초였다. 그러나 그 시선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근거도 없는 감정이 한순간에 스며들었다. 그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이 눈빛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혜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없이 자신에게 해왔던 말이었다. 닮은 사람은 많고 우연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합리화가 쉽지 않았다. 이 현장, 이 순간, 이 얼굴.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숨을 건 선택이 단순한 선행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짧은 눈맞춤이 그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도. 그리고 유혜란 역시 깨닫지 못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상실이 지금 이 공사장의 먼지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날 강남의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처음으로 맞닿았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러나 결코 잊지 못할 시선으로. 유혜라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강남 공사장의 굉음이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고 장면이 아니었다. 먼지 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던 한 남자의 얼굴, 그 시선이었다. 눈을 감으면 그 눈이 다시 떠올랐다. 낯설어야 할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으는 눈빛. 그녀는 그 이유를 부정하려 애썼지만 기억은 이미 문을 열어버린 뒤였다. 25년 전 부산. 그날 역시 새벽이었다. 항구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바다는 잔잔해 보였다. 그녀는 그날을 수없이 되돌려 살았다. 만약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아이의 손을 강하게 잡았더라면, 만약 그날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만약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는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잃었다. 유해라는 불길과 영희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다. 서준아, 목이 쉬도록, 숨이 막히도록.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자 명단에도 생존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 애는 기록에서 사라졌고 세상은 그 사실을 불명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해버렸다. 언론은 며칠 떠들다 잊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못했다. 유혜란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다. 아이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계절마다 아이가 입었을 옷이 정리된 채 옷장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매년 같은 날짜의 부산을 찾았고 바다를 바라보며 묻지 못한 질문들을 삼켰다. 세월은 흘렀고 그녀는 회장이 되었다. 강해진 얼굴, 단단해진 말투, 흔들리지 않는 결정력. 사람들은 그녀를 냉정한 경영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어떤 계약서 위에서도 그 어떤 성과 보고서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그 상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늘 숨 쉬고 있었다.
잠잠해진 척할 뿐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강남에서 그 숨이 다시 움직였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혜란의 시선은 계속 한지호를 따라다녔다. 의료진이 말을 걸어도 비서가 보고를 해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었다. 먼지 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던 순간 그 남자의 왼쪽 눈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 그 각도, 그 위치, 서준의 얼굴을 처음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기억은 이미 연결되고 있었다. 그 아이도 왼쪽 눈가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넘어지며 생긴 흉터였고 시간이 지나며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헤라는 수없이 그 상처를 닦아주며 아이를 달랬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에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선 감각적인 확신 같은 것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눈빛 역시 그랬다.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아이는 늘 잠깐 시선을 아래로 피했다가 다시 상대를 보곤 했다. 강남 공사장에서 만난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는 무례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 눈에는 세상을 경계하면서도 사람을 놓지 않으려는 흔들림이 있었다. 헤라는 그것을 보았고 그 순간 이성의 방어선이 균열을 일으켰다. 우연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많은 사람 중에 닮은 얼굴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 그것으로 인생을 다시 흔들 수는 없다. 그녀는 이미 그 슬픔으로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었다. 다시 그 심연에 발을 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모성은 이성을 설득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대신 끈질기게 속삭인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헤라는 그 속삭임을 떨쳐내려다 실패했다. 그녀는 결국 비서를 불렀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공사 현장. 오늘 사고로 나를 구한 남자. 따로 조사해봐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사적인 일입니까?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그녀는 그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네트워크 기록, 병원 기록, 학교 기록. 한지호라는 이름 아래 쌓여 있는 정보들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출생 기록은 불분명했고 보호자란에는 최만섭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 흔한 가족관계 증명조차 깔끔하지 않았다. 헤라는 자료를 받아 들고 있을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빈칸이 너무 많았다. 그 와중에 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남자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재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그리고 한지호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의 결정이라 받아들였다. 지호에게 그 제안은 뜻밖의 기회처럼 보였다. 현장 일을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역할로 옮길 수 있다는 말에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병원비를 떠올리면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그저 운이 조금 따랐다고 여겼다. 자신이 누구의 시선 안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질문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헤라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회의실 보고를 핑계로 현장을 찾았고, 그는 늘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가까이서 볼수록 묘한 감정은 더 짙어졌다. 걸음걸이, 손을 모으는 습관,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만지는 버릇까지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이건 위험하다고. 증거 없는 기대는 또 다른 파괴를 부를 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는 멈출 수 없었다. 이성은 이미 한 발 늦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25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아이의 이름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서준.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살아있다면? 헤라는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믿으면 무너질 것이고, 믿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선택에. 그날 이후 그녀에게 잠은 휴식이 아니라 벌이 되었다. 기억은 잠들지 않았고 의심은 점점 확신을 가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서 한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25년을 다시 깨우고 있다는 것도. 조사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어떤 문서에도 그 목적은 적히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사고 이후 안전 강화 점검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는 추적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해라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확인하고 싶은 건 진실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인지. 조사의 첫 행선지는 병원이었다. 인천의 국립대병원. 오래된 본관과 임시로 증축된 병동을 오가는 기록 속에는 한지호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보호자란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 최만섭. 수술 동의서, 입원 서류, 비용 연체 기록까지. 서류들은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출생지, 생모, 생부에 관한 기록이 거의 비어 있었고, 보호자가 양부임을 증명하는 문서 역시 부정확했다. 담당 조사관은 그 공백을 표시하며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빈칸은 언제나 질문을 만든다.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간호사들은 지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매번 같은 시간에 찾아와 보호자 침대 곁에 앉아 있던 젊은 남자. 말수는 적었지만 약값과 검사 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던 사람. 어떤 날은 새벽에 퇴근복 그대로 와서 의자에서 잠들고 어떤 날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의사 앞에 섰다. 그 모습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정확히 남아 있었다. 유해라는 그 보고를 들으며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저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숨을 옥죄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조사는 인천의 노동자 지역으로 옮겨졌다. 낡은 빌라와 작은 공장들이 밀집한 동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골목. 여기서 한지호는 오래 버텼다. 공사판, 물류창고, 냉동창고, 야간 배달. 그의 이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어느 하나 오래 정착한 흔적은 없었다. 고정된 직업이 없다는 것은 불성실함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조사 보고서에는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그 단어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삶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히 잔인했다. 그리고 마포, 지호의 마지막 흔적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창문은 도로보다 낮았고 낮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어야 했다. 방 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없었다. 접이식 침대, 전기포트, 오래된 냉장고. 벽 한쪽에는 병원 영수증과 배달 시간표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그 방을 촬영하던 조사관은 잠시 카메라를 내렸다. 이곳에서는 사생활과 조사가 너무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그 사이 더 민감한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다. 유해라는 결정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확인을 원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자신은 없었다. DNA라는 것은 간단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 컸다. 만약 아니라면 모든 감정이 헛것이 된다. 만약 맞다면 그녀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무너진다. 아무 쪽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직접적인 요청은 피했다. 현장에서 사용한 종이컵, 휴게실에서 버린 물병. 그런 사소한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수거되었다. 그 모든 과정은 극도의 비밀로 진행되었고 기록조차 최소화되었다. 유해라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너무 잦은 호출, 갑작스러운 면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질문들. 생활은 괜찮죠? 가족분은 병원에 계신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배려라 생각했지만 그 시선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공사판에서 살다 보면 사람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빠르게 감지하게 된다. 지호는 관리자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질문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살던 곳은? 학교는 자주 옮겼나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왜 이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관리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나치게 빠른 웃음이었다. 그 순간 지호는 확신했다.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말의 끝은 늘 같았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당장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는 휴대전화를 쥔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오늘은 특히 인력이 빠듯했다. 빠지면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멈추면 돈이 끊기고 돈이 끊기면 병원이 끊긴다. 그는 늘 이런 선택 앞에서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다.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밀어주던 모습, 병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눈을 뜨던 모습. 그는 자신이 늘 뒤로 미뤄왔던 선택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다. 지금 나가면 다시 이런 자리 못 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공사판의 현실을 말해주는 문장이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개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오늘의 생계를 지키는 길,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길.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짧게 녹음된 파일. 간호사가 대신 남긴 것이었다. 지호야. 그 한마디에 지호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다. 그는 헬멧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섰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무엇이 자신의 삶을 남긴 선택인지, 무엇이 자신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조사와 맞물려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강남의 공사장은 다음 공정을 준비했고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한지호의 삶은 이제 누구도 보지 못한 질문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병원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형광등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시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한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했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그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다. 조금만 늦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의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얼굴. 단정하고 무겁고 결론이 정해진 얼굴이었다. 의사의 입이 열리기 전에 지호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최만섭 보호자분이시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질 것처럼.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감사합니다도, 왜요도, 조금만 더도 모두 너무 늦은 말이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어졌고 지호의 귀에는 오직 기계음이 멎은 뒤에 정적만이 남았다. 병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지는 누워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숨을 쉬지 않으며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을 뿐이었다. 지호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다. 손을 잡아보았지만 천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 손으로 자신을 끌고 세상으로 데려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폭우 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날, 공사판 끝에서 말없이 기다리던 저녁,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소리를 높이며 피하던 얼굴. 아버지. 그는 조용히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그 두 글자뿐이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목을 죄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더 잘 살겠다는 약속. 그 모든 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 영영 사라지고 있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맥도 가족도 많지 않았기에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멍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다. 누군가는 그래도 아버지 복은 있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마음 편히 사셔야죠 라고 덧붙였다. 그 말들이 위로인지 책임 회피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지호는 마포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TV 위에 올려진 약봉투,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안경, 벽 한켠에 걸린 낡은 점퍼. 그것들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지호는 한참을 서서 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시간의 층이 드러났다. 낡은 영수증, 오래된 통장,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들.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키우기 위한 물건들이었다. 지호는 그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아버지의 삶에는 늘 자신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는 아버지가 너무 작게 남아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옷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호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난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호에게. 숨이 막혔다. 지호는 잠시 봉투를 열지 못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에야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서툴렀다. 그러나 문장은 망설임 없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먼저 떠나게 될 상황을 대비해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지호의 시선은 빠르게 다음 줄로 내려갔다. 너를 처음 본 날은 바다였다. 문장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25년 전 부산. 사고가 난 지 며칠 후 항구 근처에서 아버지는 일을 하다 한 아이를 발견했다. 탈진한 상태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울고 있던 아이. 아이는 구조 대상 명단에도 신고 기록에도 없었다. 그는 신고를 생각했지만 아이가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는 며칠을 앓았다. 그 사이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편지는 점점 더 무거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가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잠시 오간 말들, 옷에 달린 상표, 그리고 무심코 불린 이름, 서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진 아이의 것이라는 사실. 그때 그는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고. 나는 네 인생을 훔쳤다. 그 문장은 거칠게 적혀 있었다. 이름을 바꾸고 생년월일을 고쳤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평생 책임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경찰보다, 사회보다, 세상보다 자신이 더 좋은 보호자라고 믿으며 그렇게 버텨왔다고. 지호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많아 하나로 모이지 못한 채 흩어지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보다 그 사실을 숨기며 자신을 키워온 아버지의 세월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것은 사랑이었을까? 범죄였을까? 그는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분명 잘못이었다. 아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신원을 위조했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25년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살아 있었다. 배고프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남자라는 사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들. 그 단어 앞에서 지호의 감정은 결국 무너졌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편지 위에 내려앉는 순간 그는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듯 울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사랑과 죄가 뒤엉킨 진실은 어느 쪽으로도 정리되지 않으는 채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지호는 바닥에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과거로도 무지했던 시간으로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진실은 이미 그의 손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문제, 도덕적 판단, 그리고 또 다른 가족. 편지는 끝났지만 질문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선택의 대가는 이제 오롯이 그의 몫이 되었다. 지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눈물로 젖은 손으로 상자를 닫으며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단순히 구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죄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할 것인지 혹은 이 진실이 가져올 모든 파장을 감당할 것인지. 그날 밤 반지하 방 안에서 지호의 삶은 조용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그러나 그 종이가 전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백이었다. 유해라는 조용한 회의실에 홀로 앉아 파일을 열었다. 두꺼운 서류 봉투 속에서 가장 얇은 한 장을 꺼내 드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를 넘겨온 손이었지만 이 문서 앞에서는 그 어떤 훈련도 소용이 없었다. 친자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 문장은 명확했다. 애매함조차도 법의 언어로 정제되어 있었고 숫자는 냉정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유전적 표본의 한계, 비교 자료의 부족, 이유는 충분했고 설명도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만이 남았다. 헤라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이 결과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다. 절벽 앞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답. 차라리 아니었다면 접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차라리 맞았다면 받아들이고 무너질 수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결정을 미루는 형태의 잔혹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쯤에서 멈출 수는 없다고. 그녀가 원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한지호는 공사 현장 근처 임시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회장님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이 세계에서 언제나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문 앞에 섰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유혜란이 앉아 있었다. 이전과 달리 오늘의 그녀는 회의용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코트, 장식 없는 차림.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경계였다. 그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앉으세요. 혜란의 목소리는 난이있고 차분했다. 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삶이 지나온 시간만큼은 쉽게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혜란이었다. 공사장에서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지호 씨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얼굴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왜요? 그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헤라는 잠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에게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헤라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부산, 화재, 사라진 아이, 끝내 찾지 못한 시간. 그녀의 말은 감정을 절제한 채 이어졌지만 그 절제가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한지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솔직했다. 계산하지 않았고 포장하지도 않았다. 그 정직함에 지호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저를 조사하신 겁니까? 말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근의 모든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잦은 질문, 낯선 시선, 이상하게 배려 깊었던 접근들.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헤라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호는 한눈에 그 문장을 읽었다. 전문적인 용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핵심은 분명했다. 확정할 수 없음. 그는 종이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도 안도도 섞여 있었다.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들이 한꺼번에 고여 있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답은 이게 아닙니다. 지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막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헤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양아버지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지호의 감정에는 바로 닿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저를 키웠습니다. 이름을 주고 밥을 먹이고 살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분이 저를 속였다는 것도 압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헤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잃어버린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박탈당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저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헤란이 말했다.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숨 쉬듯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왔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은 다시 마주쳤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고 어느 쪽도 온전히 옳지 않았다. 그래서 더 팽팽했다. 감정은 천천히 고조되었지만 그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폭발 대신 눌려진 긴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약 혈연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지호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혈연이 전부라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었고 동시에 답이었다. 그날의 만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악수도 위로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정확히 본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두 사람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이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가? ADN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 사람의 삶을 더 깊은 대립과 선택의 지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ADN이 답을 주지 못한 이후 유해라는 다른 길을 택했다. 피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힌 사실을 향한 추적이었다. 25해 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고. 공식 기록에는 원인 미상, 사망 및 실종 다수라는 문장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너무 많은 공백이 존재했다. 헤라는 사고 당시 자료를 다시 끄집어냈다. 해경의 초동 보고서, 선사 내부 보고, 보험 처리 문건, 병원 응급 기록, 그리고 조용히 묻혀버린 참고인 진술서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과거 확인처럼 보였던 작업은 곧 의도적으로 비워진 문서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결정적인 시간대에 CCTV가 삭제되어 있었고 승객 명단에는 수상한 공백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 승객 관련 기록은 유독 흐릿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혜란의 입에서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말이 나왔다. 누군가는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군가는 보상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잘라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 하나가 기록에서 사라졌다. 조사팀은 한 가지 사실을 찾아냈다. 사고 직후 구조되지 않은 아이가 해변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보고. 하지만 그 아이의 신원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임시 보호 기록도 법적 보호 체계로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제도의 허점, 행정의 무책임,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암묵적 합의가 겹쳐 한 생의 경로를 바꿔버린 것이다. 이 사실은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이 아니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5년 전 부산 화재 사고, 은폐 의혹 재점화, 실종 아동 관리 부실, 구조 이후 행방 미확인. 기사의 제목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중심에는 유혜란의 이름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그룹은 당시 선박 운영과 보험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혜란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과거가 현재로 밀려들었다. 회장님, 당시 사고 은폐에 관여하셨습니까? 실종 아동이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하신 겁니까? 질문은 공격적이었고 대중은 답을 원했다. 명확한 가해자와 책임자를 찾고 싶어 했다. 헤라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말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조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 제 그룹이 혹은 제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조용해졌다. 방어도 변명도 아닌 그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이사회는 술렁였고 내부에서는 왜 굳이 과거를 들추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가는 요동쳤고 협력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혜란을 존경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홀로 받아내야 했다. 한편 한지호의 삶도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자료들, 그리고 자신이 그 사고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정황은 그를 압박했다. 기자들 중 일부는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질문은 그를 향해 날아왔다. 사고 당시 구조된 아이와 관련 있다는 제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의 공표가 아니었다.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었다.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많은 것이 바뀐다. 사고는 재조명되고 책임자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제도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키운 아버지의 선택 또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법은 무력하지만 이름은 남는다. 지호는 밤마다 같은 질문 앞에 섰다.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가? 유혜란과의 마지막 대면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조사도 서류도 없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혜란이 먼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혜란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흔들렸지만 중심은 분명했다. 폭로가 아닌 책임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긴 침묵 끝에 해라는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지호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그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증언 범위를 최소한으로 협조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계속되었고 사회는 제도의 허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늦었지만 필요한 논의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폭력은 없었다. 피가 흐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대립은 그 어떤 물리적 충돌보다 치열했다. 진실은 완전히 드러났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았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한지호의 선택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는 기자회견장에도 법정 문 앞에도 서지 않았다. 대신 회사 인사팀에서 건넨 한 통의 서류 봉투를 그대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합법적 책임이 정리된 이후 유혜란의 아들로서 공개되는 절차, 경영 자문 역할, 주거 지원, 보호 계획까지. 그것은 누군가가 평생을 갈아 넣어도 도달하지 못할 세계의 입장권이었다. 지호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끝내 열어보지 않았다.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스쳤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건 거절이었다. 격앙된 분노도 영웅적인 선언도 없는 거절. 다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분명한 태도였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인천으로 내려갔다. 겨울이 막 넘어가는 계절. 항구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작은 납골당 앞에서 지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손을 내려놓고 바닥을 바라봤다. 살아있는 동안 끝내 묻지 못했던 질문들, 알아버려서 더 아픈 진실들, 그리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의 얼굴이 그를 가만히 붙잡고 있었다.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 불렀다. 양아버지라는 단어는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필요 없는 수식어였다. 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는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 돈도 이름도 다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 아버지를 부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확인한 사람처럼. 저는 아버지가 저를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를 살려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지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게 울린 신호 끝에 연결된 전화에서 그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혜라는 예상했던 대답처럼 혹은 가장 두려워했던 대답처럼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유를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짓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어서입니다. 그 말 한 문장은 혜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이를 잃은 상실에서 출발한 집착이 어쩌면 또 다른 상실을 만들 뻔했음을.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 장소는 회사도 병원도 아니었다. 한강을 내려다보는 작은 공원.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곳에서 혜라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지호 앞에 섰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변명 없이 말했다. 당신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그걸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요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혜라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씁쓸했지만 인정이 섞인 웃음이었다. 모성은 사랑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차분했고 길었다. 두 사람은 가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방식, 이름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당신이 원한다면, 혜란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거창한 제안이 아니었다. 실종 아동과 비공식 구조 아동을 지원하는 민간 기금. 법적 공백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고 기록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그것은 사과이자 행동이었다. 지호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있습니까? 혜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후원자 공개도, 제 개인적 사연도.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아니라면 이 기금이 시작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어느 편이 아니었다. 부와 빈곤,
혈연과 양육,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줄을 긋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람을 선택했다. 살아남은 사람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다만 제 이야기는 전면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헤라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그건 조건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며칠 후 조용히 기금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다. 언론에는 대서특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종 아동을 담당하던 몇몇 NGO와 구조 활동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첫걸음인지 알고 있었다. 법이 놓친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시 손을 뻗고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같은 원룸에서 살았다. 같은 일을 했고 같은 버스를 탔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쫓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알았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한 삶을 지켰다는 것을. 유해란 역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아들을 되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대신 수많은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게 막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것은 늦은 모성이었지만 진짜 책임이었다. 그들은 같은 편이 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피해 증명보다도 인간다웠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모든 사건이 세상을 뒤흔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짧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틸 숨을 돌려주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1년의 끝자락에서 작은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지역 센터. 벽에는 아이들의 송글씨로 쓴 이름들이 붙어 있었고 오래된 사진과 최근에 찍은 얼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시 만났습니다. 연락이 닿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다. 화려한 기적은 아니었다. 눈물과 포옹,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겨우 꺼낸 몇 마디. 그것들이 이곳에서는 가장 큰 성과였다. 기금을 통해 연결된 가족들 중 일부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직 서툰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반드시 부모와 자식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삼촌처럼, 이모처럼, 때로는 이름 없는 보호자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구도 기록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찾는 중이었고, 누군가는 끝내 만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한지호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신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센터를 찾아 짐을 옮겼고, 서류를 정리했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다. 그에게 그것은 역할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웠다. 자신이 살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필요한 곳에 몸을 내어주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는 삶. 지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에는
같은 버스를 탔고 저녁에는 같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방은 여전히 작았고 창문 너머 풍경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도망치듯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납골당을 찾았다. 말이 많아지지는 않았다. 그저 앉아 있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죄책감보다는 확신에 가까웠고 미련보다는 감사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불렀고 그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택은 끝났고 후회는 자리 잡지 못했다. 유혜란의 변화는 더 느리게 그러나 깊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매년 같은 날 부산을 찾지 않았다. 바다를 향해 사과하듯 서 있던 시간도 이유 없는 자책에 잠들던 밤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라는 정체성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게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서랍에 넣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새로운 사진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기금으로 연결된 아이들, 다시 만난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찾는 중인 이름들.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미래. 헤라는 종종 지호를 떠올렸다. 그러나 더 이상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는 아니었다.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한 사람으로 그녀는 그 거리를 존중했고 그 거리 덕분에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어떤 사랑은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되지만 어떤 사랑은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지속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둘은 가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안부, 필요 여부, 일정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간결함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기억하겠다는 약속,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울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었고 저녁이 되면 빌딩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내려앉을 때 도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높은 곳도 낮은 곳도 같은 빛을 받았다. 그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아직 갈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었다. 지호는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답은 분명했다. 여기, 지금.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이 자리. 헤란 역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 같은 색의 하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야기는 영웅으로 끝나지 않았다. 눈부신 성공도 완벽한 회복도 없었다. 대신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선택을 받아 안고 살아가는 모습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불릴 기회가 주어졌고 상실은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의 해가 완전히 저갈 무렵 도시는 불을 밝혔다. 창문마다 다른 삶이 켜졌고 누군가는 그 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안도했다. 그날 그 순간 이 도시에서 완전히 잊힌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기억하려는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남긴 문장은 단순했다. 그러나 쉽게 닿지 않는 진실이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만이 아니다. 가족은 우리가 끝내 선택해 붙잡는 사람들이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군가는 놓아줄 수 있었으며 누군가는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상황이라면 침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선택과 운명이 교차하는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